그래서 이 둔촌주공이 장의자의 사례가 좀 너무 좀 심각하고 하다 보니까 네. 정부가 이제 일산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네.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청약 시장을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 과감하게 1년으로 줄어들었고요. 네. 전세를 바로 놓을 수 있게 실거주 의무도 이제 폐지를 하게 되었죠. 와. 그래서 이제 남은 일정을 좀 보면요. 청약해도 내가 원래 이제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안 살고도 그냥 전세 네, 주고 바로 전세를. 갭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아. 심지어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요. 와.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 정도까지 지금 굉장히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완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혜택은 다 주는 것 같은데 진짜. 네, 완판이 좀 안 됐다는 게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요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삼프로가 야심차게 준비한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 집으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부동산 상담도 해주시고 부동산에 대한 여러 뉴스들 전해주실 우리 세미정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길라잡이 세미정입니다. 네, 세미정 정재훈 박사님이시죠. 네, 우리 KBS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의 민심을 그대로 전해주실 네. 우리 이지선 씨도 오셨습니다. 네, 성우 이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집은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저 왔다 갔다 하면서 부동산에 지금 그 네.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유지하는 상태예요. 옆으로 기고 있어요. 네,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뭐죠? 서울도 약간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느낌? 네, 거기 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좀 급격한 부동산 하락보다는 조금 이제 완만한 하락을 아마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좀 전해드린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하락폭이 조금 줄어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건 뭐 저희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네. 정확한 데이터로 네. 네,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이건 세미정께서 데이터를 또 준비를 해주셨죠? 아유, 그럼요.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또 휘둘리지 않으려면 네. 데이터 디펜던트한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연준이에요. 네. 데이터 디펜던트 연준입니다 거의. 네. 그래서 네. 한번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네. 지금 시장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또 3회차니까 뭐 음. 기존 뭐 차수랑 좀 다른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그럼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시청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 우리 세미정님은 입이. 그러니까 좀 너무 인기 영합주의적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네. 지난주 기사 중에 지난해 이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제 지속이 됐는데요. 22년. 네. 네. 도봉구가 이제 마이너스 6.4%로 하락률 이제 1위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마이너스 6.3은 뭐 별로 예를 들어 10억이면 한 6,400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좀 잘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번에는요 한번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검색창에 KB 부동산을 치셔도 되고요, kbland.kr을 치시면요, 저희 이제 앱이나 이제 웹으로 저희 이제 부동산 어플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요거는 이제 또 사연 올려주실 분들은 배너에서 하시면 되고요. 딱 광고 네. 나오네요. 네, 일단 네. 데이터 허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허브에 이 통계 기상도가 보이죠? 네. 네, 통계 기상도를 누르면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봤었던 요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저번에 봤던 것보다 색깔이 좀 분홍색도 많이 보이네요. 네, 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서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을 좀 눌러보면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좀 파란데요. 저 왼쪽에 보시면 요 가격 지수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네. 소팅이 돼요.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을 이제 100으로 봤으니까 요게 93.5다라고 하면 지금 1년 동안에 6.4% 빠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도봉구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눌러보면 놀랍게도 용산구, 종로구, 서초구는 지금 현재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이 아니면 이번 주예요? 작년이죠. 작년 한 해 네네. 동안. 이 변동률은 월간 단위로 저희가 월간을 찍었으니까 월간 단위로 보시면 되는데 요 네. 왼쪽은 가격 지수가 2022년도 1월이 100이니까 지금 1년의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상식적으로 용산구, 종로구, 서초구가 네. 지난해
값이 하나도 안 떨어졌어라고 아마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실제로 안 떨어진 거죠? 제가 그 이유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일단 도봉구를 한번 볼게요. 저 도봉구를 보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일단은 이건 전체적인 어떤 평균이고요. 요 왼쪽에 KB 부동산을 누르면요. 그 도봉구에 관련된 아파트들의 단지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쭉 이렇게 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누르시면요. 네. 이렇게 좀 줄어들고요. 요 아마 요 어플을 쓰시는 분들도 아마 요 기능이 있다고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저희가 좀 잘 만들어져 있는 건데 요 도봉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도봉구를 좀 누르면 이 도봉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시면 3년 동안 가격이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좀 보이시고요. 네. 이게 이제 전세입니다. 조금 더 밑에 내리시면요. 요거를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도봉구에 있는 단지의 랭킹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 시가 총액, 시세 총액을 보시면 네.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서도 주식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네. 보잖아요. 그건 이제 시총 자체가 제일 높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도봉구 자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장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세총액이라든지 대단지라든지 인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일단은 시총이 가장 높은 단지를 일단 좀 보는 게 좀 네, 중요하겠죠. 일단 단지가 좀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래도 당연히 좀 많고 뭐 이런 네, 데를 봐야 이제 정확하게 그렇죠.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북한산 아이파크는 지금 현재 총 아파트 단지를 모두 가치를 합쳤을 때 2.25조 2조가 넘는 가치를 네.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네, 좀 높죠. 2조. 네. 그럼 대략 한 2,000세대 10억 뭐 정도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와. 훌륭하신데요. 여기 보시면 2061세대죠.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북한산 아이파크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부분 도봉구를 잘 몰라도 일단 이런 가장 시총이 높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북한산 아이파크는 위치를 한번 살짝 볼게요. 네. 창동역에서부터 있는 거죠. 창동역 인근이 지금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동역 쪽에. 네. 지금 현재 요거 북한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식은 20년 차예요. 2000세대고 그래서 도봉구에서는 가장 지금 시총이 가장 높은 네. 아파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조금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일단 전용 84 기준으로 지금 KB 시세는 9억 8천. 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는 9억 4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요. 자, 저는 요 시세 그래프를 좀 자주 보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그래프는 KB 시세고요. 요 점들은 지금 실거래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오, 저 아래로 뚝 떨어진 게 하나 네, 있네요. 지금 요 세 건들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2022년 뭐 초부터 지금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KB 시세도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일 때는요. 또 딱 점을 찍어보면 지금 12억까지 찍었었네요. 네. 12억까지 찍었었는데 최근엔 9억 4천까지 거래가 좀 그럼 됐으니까 20% 빠진 거네. 마이너스 6%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좀 보다 보면 네. 저희가 이제 1회차 때 말씀드리기에 구슬치기 혹시 기억하세요? 네네. 구슬치기에서 네. 100명의 그쵸? 학생들이 네. 구슬치기를 노는데 이제 한 명이 이제 급하게 던진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나머지 99명의 구슬의 가격에 반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시려면요. 이번에 한번 서초구를 딱 보면 이해를 하거든요. 네. 도봉구는 지금 이미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서초구를 한번 볼게요. 서초구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보면요. 서초구 단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가 좀 많다 보니까 네. 지금 통계를 돌리는 과정에서 이게 좀 시간이 조금 지속이 됩니다. 보시면 전세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높아요. 네. 그리고 일단 가격은 이제 2위입니다. 강남에 걸쳐서 보시면 그래프가 약간 안 꺾였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러네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시세총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반포자이 아파트가 시세총액이 이제 12조. 12조. 네. 12조? 네. 엄청 크죠. 네, 12조. 와. 가장 대단지고 네. 인기도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서초구를 이해하기 위해선 반포자이를 우리가 보면 된다. 와. 3,400세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포자이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네. 반포자이는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어디 있는지는 아시겠죠? 반포자이면 요 터미널 옆에 있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네. 터미널이 바로 왼쪽에 있고요. 네. 반포역을 끼고 초품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레미안과 반포자이 두 개가 네. 대단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5년 차지만 3,400세대에 가장 입지 좋은 곳에 좀 있고요. 쭉 84 기준으로 보면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2022년 5월이에요. 거래가 거의 안 됐죠. 거의 36억에 없네. 한번 거래가 됐고요. 네. 네. KBC에는 일단 33억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오. 조금 더 밑에 보시면요. 자, 아까 그래프랑 약간 좀 이해가 좀 되세요? 저거 뭐야? 2022년 이후에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죠. 네, 꺾인 게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시세는 전체적인 시장의 시세는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데 네. 반포자이에 이렇게 많이 사시는 분들이 물건을 급하지 않으니까 던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가격이 꺾였다고는 왜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요걸 이제 질문이 너무 좋으신데요. 또 당연한 질문이죠. 세미정 또 시작이네. 네, 참 저희가 원래 또 우리 정프로님이 또 대본 없이 하시기 또 유명하시잖아요. 네. 역시 대본을 잘 못 봐요. 제 눈이 안 좋아서. 네, 허를 네. 또 찌르시는. 그러니까. 자, 네, 여기 보시면요. 네. 자, 이렇게 눌러 보시면 자, 이거 한번 쭉 보시면 이제 다 괜찮습니다. 요 아파트를 이해하는데 다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한번 매물을 한번 볼게요. 네. 자, 매물을 보면 자, 일단 매매만 한번 보고요. 네. 면적도 우리가 그냥 뭐 84 전용 84 기준으로만 일단 볼게요. 네. 그래서 가격 순을 한번 낮은 순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29억. 네. 아까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잖아요. 저 이제 매도자가 내놨는데 안 사간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은 있는 거예요. 29억에 지금 내놨습니다. 근데 그 가격에 이제 매수자들이 없다 이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질적인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최고가가 지금 36억에 거래가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매물은 29억에 나와 있는 수준이에요. 네. 그게 그래프에 적용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세를 이제 입력하시는 분들이 현재 실거래가가 정확하게 있게 되면 네. 현재 실거래가 이제 기준으로 이제 값을 좀 매기게 되고요.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거래가가 좀 너무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36억이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분위기상 좀 그렇잖아요. 거기다 이제 매물은 지금 29억짜리 매물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가격을 내린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네. 도봉구는 마이너스 6%고 지금 서초는 지금 오히려 오른 걸로 나온 거죠. 네네. 자, 그 이유는 서초에서 지금 급하게 매물이 던져지지 않았고 그게 지금 현재 거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서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도봉구는 이제 좀 급하게 던져지는 좀 물건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또 거래가 안 된 나머지 아파트들이 또 시세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6%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잘 이해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도봉구 마이너스 6%는 이제 그 수많은 아파트들의 가격들은 이제 다 총합으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6%지만 네네. 예를 들어 아까 그 대장 아파트 같은 뭐 북한산 무슨 아이파크인가요? 네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실거래가를 보면 대략 한 20% 정도 빠져 있는 거를 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평균 수치로 보면 어쩌면 시장을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하락세를 이제 가격 지수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시장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KB 네. 들어가셔서 부동산 관련된 이 데이터들을 이제 저건 이제 무료로 제공하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이제 평생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네.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실제로 강조하시네. 네. 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잘 돼 있네요, 진짜. 굉장히 KB 부동산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가 자체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치에 따른 화법으로 마치 그 다른 데 일하시는 분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KB에서 일하시잖아요. 네네네. 저 일해 보니까 이제 진짜 좋다는 걸 알고 그렇습니까? 오. 그러면 뭐 저 1년간의 변동은 저 정도로 이해하고 어떻게 네. 주간 변동률은 패스할까요 오늘은? 네, 아마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뭐 네. 전과 비슷한 동일하다. 상황이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전세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뉴스가 좀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기 뉴스가 때문에요. 많아서. 네, 뉴스에 네. 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뉴스 얼마나 잘 준비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세미정님의 네.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처음 말씀드릴 거는요.
둔촌주공. 와, 이거 많던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녹화랑 이제 또 방송에 이제 시간 레그가 좀 있잖아요. 네. 어제 저희 네. 녹화 기준은 어제 이제 끝났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둔촌주공 평균 계약률이 60%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네. 5구나 8사 같은 경우는 70%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 1,400여 가구가 지금 미계약 상태다. 이게 지금 현재 밝혀진 바입니다. 근데 누구는 계약 잘 됐다. 그래도 선방했다 이러고 또 네네. 누구는 아니다. 이거 망한 거다라고 하는데 어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프로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선방했다는 말 자체가 네. 이미 시장이 꽤나 분위기 안 좋다는 걸 이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날카로운데요? 네. 아니 선방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워낙 네. 이렇게 안 좋으니까 선방했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성공한 분양은 아니다. 네, 그렇죠. 원래는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는데 네. 지금 뭐 정부가 규제 완화와 이제 청약 시장을 살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60%대까지 지금 정당 계약률이 좀 나왔는데요. 네. 요 한번 좀 자세히 좀 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계약을 이걸 이제 포기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내가 이제 청약도 못 하고 그렇죠. 이 소중한 한 번에 정말 일생에 어찌 보면 한두 번의 기회밖에 없을 텐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이 아파트에 내가 계약해서 손해 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네. 어지간하면 할 거거든요. 아니, 그럼 정프로님은 언제 쓰시려고 그렇게 아껴두시는 거예요? 저요? 셋에. 예. 저는 이제 올해 내지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 그걸 쓴다는 거죠. 써야죠. 오. 애셋입니다. 네. 잘 되실 것 같아요. 애셋이에요. 네. 네. 네, 일단 둔촌주공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시작됐었던 성북구 장위동의 장위자이 사례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아파트가 장위자이예요? 네, 장위자이. 이름을 좀 장위자이? 장위자이. 네. 이게 원래 그 장위뉴타운으로 원래 좀 천지개벽할 또 지역 중에 또 하나예요. 장위동이? 네. 장위동이 굉장히 광운대역 바로 맞은편에 있어가지고. 혹은 저건 몇 천 세대예요? 요것도 굉장히 좀 세대수가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장위 4구역인데 네. 각각의 구역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다 개발이 되면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장위자이가 지금 뭐 30평대가 9억 그리고 네. 뭐 24평대가 한 7억대 정도였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그때 당시 둔촌주공과 비교했을 때 네. 대출이 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가지고 네.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분양은 한 4대1 정도 됐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계약을 좀 놓고 보니까 정당 계약률이 37%밖에 안 나온 거죠. 아이고야. 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5배수를 또 뽑습니다. 네. 그래서 1순위 뽑힌 사람들이 이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예비 당첨자를 기준으로 전화를 돌려서 계약을 할 거냐 의사를 이제 타진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이제 59%로 마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장위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계약 상태가 낮고요. 대략 한 3,000세대 조금 안 되네요. 2,84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큰 단지네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장위자이랑 이제 둔촌주공 자체가 5,000세대 또 되지 않습니까? 둔촌주공이. 네. 둔촌. 네. 네. 그래서 원래는 12,000세대인데 네, 일반 분양은 또 5,000세대 정도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시장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사람들의 좀 관심이 좀 많았죠. 근데 일단은 완판에는 좀 실패한 그런 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장위자이가 이제 정당 계약을 이제 마무리 지을 때 네. 실은 우리가 분양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해요. 근데 마지막 정당 계약률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하거든요. 정당 계약률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 이제 1순위, 2순위를 뽑는데 네. 이제 그 경쟁률을 이제 분양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순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일단 계약을 이제 작성하는 기간을 줘요. 네. 둔촌주공은 한 보름 정도 줬거든요. 네. 그 계약을 이제 정당 계약률이라고 하고요. 그 기한 안에 계약한 사람 계약하는 거를 그 네. 비율을 네네. 그래서 네. 어제까지가 둔촌주공의 이제 정당 계약 날짜였었어요. 근데 공개를 실은 둔촌주공 시공단이 공개를 안 했죠.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제 요거는 둔촌주공은 이제 세미의 이제 관심사기 때문에 각 기자들이 이제 다 수소문해가지고 잠깐만, 세미의 관심사요? 본인이 지금 세미라고 지금 지칭한 겁니까? 네. 네. 와, 저의 관심사요. 야,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잘못 들었네. 세미가 뭐지? 요즘에 지성 씨가 남편한테 오빠한테
지선이는요? 네,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전 또 시청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무슨? 네. 관심사였기 때문에 네, 잘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네. 기자분들이 또 이렇게 다 취재를 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은 장의자의 정당 계약 기한이 끝나고 나서는요, 실은 기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개를 안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잘 된다고 얘기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이제 청약을 밝히려면 공고를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37%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저 계약을 한 분들은 너무 불안하겠네요. 불안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근데 일단 보시면요, 장의자의가 37%인데 네. 이제 5배수로 뽑은 예비 당첨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가 올라간 거죠. 네, 최종적으로 59%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둔촌주공이 지금 60%대에서 지금 일단은 마감을 했지만 예비 당첨자까지 이제 전화를 돌리게 되면 설 연휴 동안 이제 계속 전화를 돌릴 거거든요. 네. 아마도 90% 정도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대는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고 우리가 불리죠. 아마 그렇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둔촌주공이 장의자의 사례가 좀 너무 좀 심각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일산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청약 시장을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 과감하게 1년으로 줄어들었고요. 전세를 바로 놓을 수 있게 실거주 의무도 이제 폐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남은 일정을 좀 보면요. 청약해도 내가 원래 이제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안 살고도 그냥 전세 주고 바로 갭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심지어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요. 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지금 굉장히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완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혜택은 다 주는 것 같은데 진짜. 네, 지금 청약에 굉장히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PF 대출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한 7,500 정도. 7,500억. 네네. 근데 이제 허그에서 보증을 서주면서 일단 그 급한 불은 껐거든요. 그래서 미계약이 나더라도 PF 부실로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좀 해줬죠. 왜냐하면 이제 계약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보증을 통해서 해결을 해줬는데 완판이 좀 안 됐다는 게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요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저렇게 잘 나가는 누구나 다 탐냈던 아파트들은 그렇죠. 저렇게 됐다 치지만 앞으로 엄청 조금 저거보다 좀 약한 입지에 있는 그런 데는 미분양 날 확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마 상황이 좀 녹록하진 않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기사 다음에도 2023년도 주식이래요. 부동산 전망 보고서를 하나 좀 갖고 왔거든요. 몰래 또 주식 막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관심사가 중인 것 같은데. 세미정님. 아니, 왜냐하면 제가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정프로님 좀 주식을 잘 아시니까 주식에 빗대어 설명하느라고. 그렇습니까? 아니 세미정님 너무 뭐라 하지 말아요. 자꾸만 눈치 보잖아요. 세미정님이? 네. 이때는 좀 눈치 좀 봐도 돼요. 아직 뭐 직장생활 얼마 안 하셨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하셨어. 네. 자, 그래서 이제 향후 일정을 보면요. 자, 이제 2월 중으로 5배수 이제 예비 당첨자 계약을 실시를 할 거고요. 국토교통부가 이제 주택 공급 규칙을 좀 개정을 할 거예요. 어떤 개정이 있냐면요. 무순위 청약이 기존에는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했는데 이제 유주택자도 가능하게. 그래서 이제 한 규칙이 개정되고 나서 3월 중에는 줍줍의 형태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둔촌 사태는 우리가 사태가 아니라 둔촌 분양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다. 네, 또 다른 기사 또 있나요? 그럼요. 두 개의 기사가 더 남았는데요. 자, 소득을 안 보는 4%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출시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1년 한시로 이제 펼쳐집니다. 4%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뭐예요? 이게 정책 자금이거든요. 한번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억 이하의 주택 중에 이제 이번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고요. 무주택자와 혹은 1주택자 대상으로 요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출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저런 보금자리론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부부가 합산을 하면 7천만 원을 넘기 거의 다 넘어요. 부부가 합산을 하면 7천만 원 다 넘는다는 얘기는 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부부가 어쨌든 소득 제한을 걸려가지고 거의 못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 소득 제한을 없앴다고 하는 거는 더 혜택을 진짜 많이 폭넓게 주시는 것 같아요. 리지선 부부도 어떻게 넘어요? 그렇죠. 넘죠. 넘어요? 네. 아니 근데 그 소득이 이제 급여 생활 하시는 분들이랑 뭐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소득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잡히지 않나요? 우리 리지선 성우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남편이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남편은 유리지갑이라서 다 잡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무시하시네요. 정말. 몇 개 없잖아. 아니 저 성우인데 성우일 열심히 하죠. 그래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7천 넘어갔다 이거죠? 네, 부부 합산. 부부 합산이요. 고소득자시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정책을 좀 주는데요. 그리고 또 무주택자랑 1주택자인데요. 이 주택의 그 시세를요, KB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플이나 앱에서 아파트를 찍었을 때 KB 시세를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하고요. 대략 지금 전국 기준으로 한 80% 아파트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파트를 구입할 때 9억 이하라면 저 특례 보금자리론을 빌려준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출을 해준다 우리한테. 4%대로. 소득도 안 보고. 그렇죠. 소득이 안 보고요. 최대 5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7억 원 정도 아파트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LTV 최대 70%거든요. 그러니까 7억 아파트의 70%니까 한 4억 9천이겠죠. 그래서 7억대 정도 혹은 이제 생애 최초는 80%까지 받고요. DTI 60%고 이제 DSR이 이제 미적용되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금리는 지금 얘기는 이제 4.75에서 5.05%인데요. 이제 이게 뭐 약간 지금 현재 담보 금리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최근에. 낮아졌어요? 네, 금융 사정이 좀 요즘에 갑자기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주식도 지금 막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주식이요? 네네. 아직은 좀 더 올라야 됩니다. 네, 그렇죠. 한참 더 올라야 되는데 약간 지금 어떤 국제적인 자금 경색에서 약간 좀 좋은 흐름을 좀 받고 있어서 지금은 일단 변동금리상으로는 금리 메리트가 비교했을 때 좀 많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기는 10년에서부터 50년까지 좀 가능하고요. 네, 근데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 내가 요 금리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갈아타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또 바로 갈아타셔도 돼요. 저 금리는 저거 고정이에요 혹시? 네, 이건 고정금리입니다. 네. 그럼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좀 낮은 금리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때는 이제 갈아타시면 되는 거죠.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금리니까 받을 수 있으면 좀 받는 게 좋고요. 대략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4.75 기준으로 50년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월 이제 218만 원을 이제 납부하고요. 월 218만 원? 네. 30년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260만 원. 이게 나는 옛날 생각과 좀 다르죠. 아무리 정책자금이라고 해도. 네. 그 30년을 50년으로 늘렸는데도 생각보다 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 않아요? 이거 50년을 하는 게 근데 좋은 것 같은 게 죽으면 어쩔 수 없잖아. 그래. 근데 죽은 사람한테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집이 남죠. 집이 남죠. 집으로 가져가나? 네네. 죽으면 빚이 남죠. 그런가요? 네. 어차피 뭐 30년 하나 50년 하나. 뭐 50년 뒤면 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70살 정도 되시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래서 50년은 아마 정프로님 못 받으실 거예요. 만 34세 이상. 이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도. 그래요? 네네네. 쌤이 좀 잘하네. 34세 이하만 줘요? 그럼 정부가 굉장히 대단한. 허술하지 않네. 허술하지 않네.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프로님은 30년? 만기 50년은 만 34세예요. 네네. 지금 이제 40년, 50년짜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어차피 여기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저거 받을 수 있. 진짜요? 만 34세? 아니요, 만 39세. 저거 받을 수 있어요. 40년짜리? 네. 40년짜리는 받을 수 있어요. 축하드려요. 난 만 30년인가 그러면? 그래요? 네, 네. 네.
돈 많이 버시면 되죠, 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한시로 39조 원 지금 정책 자금이니까요. 요거는 일단 혜택이니까 받으실 수 있으면 좀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다 신청하면 돼요? 요거는요. KB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KB라고 하세요. KB에 신청하면 돼요. 아니 HF라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신청을 받고요. 1년 동안에 이제 한시적으로 받는 거니까 아마 지금 정확하게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진 않지만 그때쯤 되면 이제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은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하셨다가 이 부분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 구입 금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2주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옆에 준주택 이용 불가. 오피스텔이나 생수는 안 된다.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 가능. 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분양권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를 더 산다라고 한다면 이제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해준다는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집을 엄청 많이 갖고 싶은 사람으로서 보면 30년에서 40년 대출을 받았는데 그 사이 안에는 추가 주택을 구입 못한다는 조건이 붙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2년 안에 그 1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요? 아니면 그 다른 걸로 할 때는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못 사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는 있는데 이제 그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다. 기존의 이 특례 보금자리로는 상환을 해야 되고. 그렇죠. 기한에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혜택이니까 우리가 뭐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뭐 안 사용하셔도 되지만 기억을 하셨다가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면 또 주택을 사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2023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오, 좋아요. 전망 보고서가 어디서 나왔어요?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 군데서 일단 올해 이제 주택시장 전망을 했는데요. 하락세가 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어요.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는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요 보시면요. 요 보라색 그래프가 좀 보이시나요? 보라색. 네네, 보라색. 맨 밑에 라인이죠. 요 글씨 위에 있는 게 0이거든요. 그래서 0 바로 밑에 있는 쪽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하락된 겁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때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깊숙하게. 네네. 금융위기 때는요, 살짝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죠. 현재는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기는 외환위기보다는 좀 금융위기 쪽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점선의 파란색을 보시면요. 이게 경제성장률이거든요. 외환위기 때는 굉장히 떨어졌었죠. 확 떨어졌다가 올랐고요. 금융위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졌고요. 현재 위기는 어떻죠? 위에 있는데요. 네, 아직 지금 경제 리세션이 안 온 거예요. 그렇죠. 침체가 안 온 거예요. 침체가 안 왔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거죠. 왜냐?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리세션이 이제 올해 아마 화두가 될 거예요. 경기 침체. 그럼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경기 침체랑 아파트 가격 비교해 보면 뭐가 더 먼저 가요? 침체가 먼저 오고 하락이 와요? 아니면 하락 오고 나서 침체가 같이 온다고 거의 같이 와요? 시차 크기 없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경착륙이나 하면서 이제 경기가 또 안 좋아지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소득이 안 좋아지니까 더 주택이 더 가격이 내려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위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경제 성장률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아직까지 좀 고려해볼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얼마나 떨어진답니까? 지금 한 4%에서 5% 정도. 4에서 5%. 전국. 전국 기준으로. 아까 우리가 도봉구가 6%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4% 5%니까 이거 좀 무시 못할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치 4, 5% 떨어진다는 거는 개별 아파트별로 전체. 그러니까 이제 개별 아파트별로 보자면 걔네들은 한 20% 30% 또 빠지는 당연히 있겠네요. 그러면은 금융위기 때는 몇 프로 빠졌다 이거는 있어요? 있죠. 기록에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 뒤에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도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주택 가격을 전망하기 위해서 호드릭 프레스콧이라는 이제
필터가 있거든요. 뭐요? 조심스럽게 얘기해. 우리 어려운 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호드릭 교수라고요. 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하신 분이에요. 네. 이제 프레스콧이라는 교수 이제 두 분이서 네. 이제 HP 필터라는 이론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이제 DW 모형을 말씀드렸죠. 네네. 예, 디파스컬리. 네, 주사기. 네. 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두 분의 교수님들이 만든 이론인데요.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택 가격의 어떤 시계열 자료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추세와 사이클로 분해를 한 겁니다. 추세와 사이클로 네. 분해?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격은 항상 우상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이클의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순환 변동 분석을 이렇게 HP 필터로 하는 겁니다. 네. 보시면 주택 가격의 전국 기준을 보시면요. 요게 이제 그 추세고요. 우상향은 추세고 요게 이제 변동폭이죠. 그럼 이제 변동폭을 가지고 주택 가격의 정점과 그리고 저점을 잡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요. 자, 여기 여기 초반에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기었습니다. 네. 저점을 계속 바로 못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다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했죠.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락을 했죠. 네. 그리고 또 다졌죠. 상승을 했죠. 하락을 했죠. 또 다졌죠. 시장에 에너지가 필요해야지 그다음에 상승을 하는 거예요. 마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죠? 진짜. 네, 그러게. 네. 자,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의 정점은요. 네. 2021년 11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21년 11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하락이죠. 네. 하락을 했는데 지금 하락의 폭이 지금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깊어요. 네. 깊기 때문에 바로 반등은 힘들 거다라고 보는 게 지금 주사년의 생각입니다. 또 다지겠네요. 그렇죠. 다지는 거죠. 마늘처럼. 자, 그래서 네. 제가 이제 V자를 제가 1, 2회차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총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V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있어요. 네, 근데 V자로 반등하기 위한 조건? 네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 V자로 반등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네네네. 그 두 가지 조건이 뭔데? 금리랑. 궁금하세요? 아니 왜요? 네네. 실은요 뭐냐면 네. 양적 완화. 네. 양적 완화. 네네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쇼크에서. 그럴 리가 거의 없고. 네. 그러니까 두 번 우리가 주택 가격이 V자로 상승한 게 두 번 있어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위에 바로 2009년도 그리고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V자로 두 번 반등을 했고요. 혹은 어떤 정책. 과감한 부양 정책 그게 있습니다. 근데 과감한 부양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규제를 정상화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그렇게 예민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 좀 죽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되는 거죠. 지금 뭐 무슨 부양 정책을 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양적 완화는 뭐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렇다 보면 과거와 비슷하게 아마 좀 다지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다지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는가요, 과거요? 여기 보시면요, 한 2, 3년 정도 2-3년? 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다지는 기간에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과정? 상태죠. 네, 하락 과정이요. 지금 이제 좀 다지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나왔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격 지수, 주택 가격 전망인데요. 우리가 이게 주택 가격에 대한 펀더멘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해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좀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좀 이해하시면요. 주택 가격의 펀더멘탈을 좌우하는 건 세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주택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자, 그리고 금리. 금리가 낮아야지만 주택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수급. 수급이라는 거는 공급, 입주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지표가 주택 가격의 펀더멘탈을 좌우하는 거고, 이런 모델로 지금 주사년에서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정프로 혹시 작년 2021년과 2022년을 생각했을 때 2022년 작년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나요? 내려가나요? 22년보다? 네네. 올해.
낮아지죠. 네, 낮아지죠. 네. 금리는요? 금리? 네네. 작년에 비해서 올라가겠지. 작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네. 여기서 더 올라가진 않고 약간 내려갈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작년에 워낙에 낮다 보니까 평균 낸 금리에 당연히 올해가 훨씬 높죠. 높게 높아지겠죠. 네. 수급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급 공급이 많을 것 같은데. 올해 공급 많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2만 올해, 세대. 맞아요. 정확히 아시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여태까지 주택 화랑기다 보니까 네. 이미 경기는 꺾였지만 짓고 있는데 멈출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공을 할 수밖에 없고 분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은 올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세 가지 요소가 실은 다 안 좋아요. 모두 다 가격 네. 하락을 네. 그러니까 가리키고 있네요. 네, 모두가 하락을 가리킬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럼 뭐 시작의 걸음이 되시면 됩니다. 들어와. 네. 부탁드려요. 네. 시작을 좀 받쳐주세요. 네. 자, 그래서 가격 지수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가격 지수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가격 지수는 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을 기준을 놓고 보시면 알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좀 많이 올랐죠. 전국 이제 14% 올랐는데 작년엔 이제 4.4% 떨어진 거예요. 네. 올해는 이제 5% 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서울은 8% 올랐는데 작년에 4.3%가 떨어졌는데 네. 올해 4%가 더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이 고점 대비해야 아니면은 작년 마감 했을 때 평균이죠. 네, 평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거래 가격 모형이 있어요. 네. 네, 동일한 모형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래 하나만 됐을 때 그걸 기준으로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국 기준으로 작년에 13%가 떨어졌고요. 네. 수도권은 18%가 떨어졌습니다. 좀 요 수치는 좀 리저너블 하죠. 우리가 네네. 이해하기 좋게. 그럼 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올해는 어떻게 될 건지 보면 수도권은 여전히 13%가 하락할 거다. 저 모형에 의하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나온 이유도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지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좋은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 그걸 네. 가지고 바로 뭐 주택을 사셔라 이런 살 때 말씀은 됐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전혀 아니라는 네, 거고. 아니다라는 걸 네네. 이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예를 들어 거예요. 서울에서 9억짜리 아파트 매매가 기준 네네. 일반적인 평수에서 흔치는 않죠. 아닌가요? 지금 저희 KB 시세를 기준으로요. 네. 9억 이하가 지금 한 3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대체로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 주요 부위는 이제 아닐 거고 아마. 네. 저 동북 쪽, 서남 쪽, 네, 그렇죠. 서북쪽 뭐 이런 정도 약간씩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리고 5구 타입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5구 타입 내려가면 보일 수가 있죠. 좀 더 소형이라든지 저기 이제 경기도도 당연히 그럼요. 다 됩니다. 전국 다 되는 거예요? 네, 전국 다 됩니다. 네. 그럼 뭐 조금 더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셨다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한번 보시는 거죠. 올 이제 연말 정도에 한번 가능성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결정을 해보셔라라고 하고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관련된 좋은 소식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런 거는 사실 투자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좀 될 만한 그런 뉴스들이 아닌가라고 우리 세미정님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공부를 막 이렇게 할 때 잘 정리된 걸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 나왔을 때도 다 말이 좀 다른 느낌이고, 근데 진짜 알려주시니까 좀 한눈에 들어오네요. 이제 다 시청자들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데이터 디펜던트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KB 부동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이 말이 앞서는 사람들. 이분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네. 우리도 항상 이 촉을 놓지 않고 레이더를 항상 세우면서 이 세미정님이 혹시라도 우리 뒤통수를 치실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넉넉히 이게 믿고 웃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미정님과 함께 일단 오늘 부동산 관련 소식까지는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또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실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또 해결해드려야 됩니다. 저희 잠시 화장실 다녀와서 사례자분 좀 모시고 그 사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